그러니까 새로운 이미지가 등장했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히 새로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지는 끊임없이 클리셰의 상태로 떨어집니다. 동시에 다른 이미지가 등장함으로써 이러한 클리셰를 돌파하려고 하죠. 안녕하세요, 김태환의 키노아입니다. 오늘은 들레즈의 회화론을 담고 있는 감각의 논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들레즈의 감각의 논리와 이창훈 선생님의 2012년 학술 논문 들레즈의 회화론, 감각의 논리란 무엇인가를 참고해서 진행합니다. 감각의 논리라는 책은 1971년에서 1972년에 파리에서 열린 프란시스 베이컨의 회고전이 일으킨 충격적인 반응을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들레즈의 예술론이 베이컨의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들레즈는 예술의 과제가 힘들에 포착해 있다고 규정합니다. 동시에 회화가 그리는 것은 감각이라고 말하는데 앞서 말한 힘이 바로 감각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힘이라는 개념이 무척 중요하겠죠. 여기서 힘이란 벤치프레스나 스쿼트를 몇 킬로까지 들 수 있는지를 묻는 물리적 힘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들레즈가 말하는 힘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나투스란 각 사물이 자신의 존재 안에서 지속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자기 자신을 지키고 버티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세계는 다양한 존재들이 공존하는 곳이죠. 지금 보이는 저 김태환이라는 존재가 하나의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를 쪼개고 쪼개면 수많은 세포들이 배치되고 또 충돌하고 연결되는 혼돈의 현장이 드러날 것입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들레즈는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를 다음과 같이 힘과 연결짓습니다. 스피노자는 사유 속에서 오류와 복종에 벗어나 있는 힘들을 불러일으켜 선악을 넘어서 있는 삶의 이미지, 즉 공로도 없고 죄과도 없는 완전한 무고함을 그려낸다. 이처럼 힘은 선악을 넘어서 존재합니다. 선과 악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도덕적 형태입니다. 힘은 그 이전에 존재합니다. 나를 살해하려는 위협적인 존재에 저항하고 그 저항하는 힘이 끝내 그 위협적인 존재를 압도하고 굴복시킨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는 법적인 차원에서는 정당방위인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겠지만 사실 저항하는 힘 자체는 법적,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 있는 것이죠. 나는 선한 자로서 나를 위협하는 악을 벌할 것이야 라는 도덕적 판단에서 발생한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혈구와 바이러스의 싸움, 초원에서 일어나는 야생동물 간의 싸움 모두 선악의 판단 체계를 넘어서 있는 것처럼요. 들레즈에 따르면 이러한 판단 체계를 넘어서 있는 힘, 감각 그 자체를 그리는 것이 회화입니다. 이러한 감각 자체를 작동시키는 길은 형상이라는 개념으로 말해집니다. 형상은 형태에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형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감각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눈앞에 의자를 바라본다고 합시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의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의자의 색, 모양, 구조 등 그 형태를 떠올립니다. 그 안에 발생하는 원자들의 미세한 진동, 그리고 의자가 만들어지기까지 발생한 수많은 원료들의 조합, 공장 노동자의 주름진 손 같은 것들을 본능적으로 떠올리는 일은 드물죠. 그렇다면 이러한 미세한 요소를 사유함으로써, 그러니까 뇌를 거쳐서 이러한 사유를 추상화시키는 작업의 결과물인 추상화가 바로 형상을 생성하는 작업이라고 오인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각의 결과물인 형상은 어떠한 것도 매개되지 않은 무매개적 작용입니다. 이처럼 들레즈가 주장하는 형상을 그리는 작업은 다소 괴기하면서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감각적 형태를 그 자체로 감각과 연관시키고 감각으로 끌고 가버리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기성적 형태로부터 배제된 감각 그 자체를 그리는 일이 가능하긴 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관습적 체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복제해 나가면서 살아가니까요. 이러한 난점을 들레즈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대 회화는 화가가 그의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화폭 위에 잡아버리는 사진들과 이미 고정적인 것들에 의해 침범당하고 포위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정적인 것들을 바로 클리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클리셰는 이미 주어진 이미지이고 지겨울 정도로 뻔하게 반복되는 이미지죠. 클리셰는 회화뿐 아니라 영화를 포함한 조형예술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막장 드라마가 보여준 클리셰들이 있죠. 외로운 남녀가 서로를 동정하고 사랑에 빠지는데 알고 보니 의분남매라는 서사나 백마탄 왕자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이에 다 속하는 것이죠. 이러한 뻔한 드라마뿐만 아니라 회화 역시 클리셰의 지배를 받습니다. 독특하고 새로운 이미지가 등장하면 이는 하나의 흐름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수많은 복사본을 만들어내고 유행을 타면서 하나의 메인스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미지가 등장했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히 새로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지는 끊임없이 클리셰의 상태로 떨어집니다. 동시에 다른 이미지가 등장함으로써 이러한 클리셰를 돌파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클리셰를 돌파하는 이미지를 어떻게 생성해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물음이 되겠습니다. 둘레즈는 베이컨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감각 그 자체를 강조하려 합니다. 당신이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 층의 감각들을 표현한다고 하니까 그 말은 우선 한순간에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그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한다는 말이죠. 그에 대한 애무와 동시에 공격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 베이컨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건 너무 논리적인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건 훨씬 깊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란 이 이미지를 즉각적으로 사실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이컨의 작업 방식은 즉각적인 반응, 본능, 감각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베이컨의 1946년 작업, 페인팅은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 자체만 보면 도축된 인간의 신체로 보이는 것, 또 경계가 불분명한 형상들이 혼돈스럽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이컨은 자신의 인터뷰에서 이 작업이 원래는 새 한 마리가 날고 있는 들판을 만들고 싶었던 데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캔버스의 자국들을 무더기로 찍으면서 그려가는 과정에 갑자기 이러한 형태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 형태가 베이컨 자신을 압도해버린 것이라 밝힙니다. 흥미롭습니다. 이 작업의 주인은 아마 인간 베이컨이 아닌 감각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형태 와해와 변조는 이러한 베이컨의 작업 방식을 설명하는 주요한 개념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페인팅에서 베이컨이 원래 의도했던 들판을 나는 새의 형태가 와해되면서 인간인지 고기인지 알 수 없는 기괴한 형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들판을 나는 새에 대한 클리셰 이미지는 복잡한 색채로 변조됩니다. 형태의 와해는 형태의 변형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원근법의 단일 시점을 해체하는 피카소 스타일의 작업들은 기존의 형태를 다른 형태로 이동시키고 변형함으로써 재현주의를 전복합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앞서 설명한 힘과 감각 자체를 드러내는 과정이라기보다 형태의 전복이라는 결과값 자체를 보여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또한 변조라는 개념은 모사와 대립됩니다. 현실에 있는 색채를 명암법에 따라서 그대로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의 색채로 생산함으로써 캔버스 위 사물들을 경계짓는 외곽선이라는 고정선들을 해체합니다. 베이컨의 작업을 기반으로 한 둘레즈의 회화론인 감각의 논리는 이처럼 이성과 임과의 체계로 세계를 인식하는 고정점을 해체하고 감각과 우연의 혼돈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감각과 우연의 세계는 내가 대면하지 못했던 것을 대면하게끔 하는 충격의 세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보고 믿고 있는 세계를 세계의 전부라고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에 속해서 살아가면서 서로를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상식이 있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삶과 세계를 규정하는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환의 키노아이였습니다.